네, 안녕하세요. 그 하나의 주제를 여러 연예계 선생님들께서 요리 보고 조리 보고 꼼꼼히 살펴보는 신개념 지식 토크쇼 융합형 지식탐험 링크에 오신 걸 적극 환영합니다. 박수. 네. 박수 좀 썰렁한데요. 다시 한번 박수. 네, 저는 그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최태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EBS에서 윤리 영역 담당하고 있는 강승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동아시아 사가를 치고 있는 최경석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EBS에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 캡틴 윤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제 캡틴.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랑 좀 약간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캡틴?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EBS의 평화주의자. 평화주의자. 사회 문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화주의자로서 전쟁하고 저랑 어울리진 않지만 전쟁하면 가장 떠오르는 말이 나를 따르라. 군대 안 가셔졌죠? 네, 그럼요. 그렇게 하면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하셔야죠. 나를 따르라! 그 장수 같나요? 혹시 저기 이순신 장군 코스프레 하신 거예요? 갑자기 얼굴이 좀 뜨거워져. 그런데 선생님들, 이게 뭐죠? 사과. 네, 저랑 상당히 잘 어울려서 제가 세팅을 해놓긴 했는데요. 사과예요.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릴 것 중에서요. 네. 이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는 말이 이 사과에 쓰여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그래서 이 사과 하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믿으시겠어요? 사과 하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네. 그게 그 그리스 신화에 있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파리스의 사과라는 건데 그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는 글귀 때문에 아테네 3대 여신이 있습니다. 헤라, 그다음에 아테네, 그리고 아프로디테 맞나요? 맞습니다. 세 명이 네. 다투게 됩니다. 이 가장 아름다운 여신은 나다. 그리고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파리스가 심판관인 거죠. 심판관인데 인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세 명의 이제 여인들에게 이제 사과를 줘야 되는데 이제 심판관이 이제 막 그래도 이제 조건을 겁니다. 네. 나에게 뭐 줄래 이런 건데 신이 어떻게 나에게 뭐 줄래 이런 건 아니고 그랬더니 이제 헤라가 세상의 모든 최고 권력을 주겠다. 권력 딱 주겠다는 거죠. 아테네 여신하면 딱 지혜니까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근데 딱 웃고 있는 여신이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는 당신에게 우리 여신 안 되고 인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주겠다. 당연히 이렇게 또, 그래서 당연히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에게 이 사과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뭐 그 먼 그리스 얘기하지 말고요. 지금 이 자리에 EBS 2대 여신이 계신데 제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을게요. 만약 최경 선생님께서 만약 파리스라면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저에게 그런 어려운 질문을. 근데 저도 당연히 어떤 조건을 내세우시면 제가 드리지 않을까요? 네네. 어떤 조건? 두분 뭐 네. 어쨌든 두 분 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의 도움을 받아서 아름다운 여인을 얻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여인의 이름이 헬레네. 이름도 예쁘죠? 네. 근데 헬레네가 유부녀예요. 네. 그것도 어떤 유부녀냐면 그리스 왕의 동생의 부인. 그러니까 상상이 잘 안 되시겠지만 선생님께서 그리스 왕이에요. 그러면 제수씨인 거죠. 아니, 아프로디테 왜 그래? 그러니까 그리스 왕이 열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격하게 됩니다. 전쟁이 벌어진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 트로이 전쟁? 네. 트로이 목마. 그렇죠. 그렇구나.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딱 이 사과 하나를 꺼내놨는데 결국 트로이 목마 얘기까지. 우리 선생님 그러니까 네, 이게 링크의 클래스인 것 같아요. 사과가 지금 전쟁까지 갔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진짜.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실은 전쟁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작고 사소한 그런 것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사 속에서의 바로 이런 부분, 작고 사소한 것에 전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는데요? 네. 사과가 전쟁을 나왔듯이 그런 많은 이야기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원인이 됩니다.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파리스의 별것 아닌 그 파리스의 사과. 작고 사소한 것이 사실은 전쟁의 원인이 되고 또 하나 이렇게 작고 사소한 것 때문에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되거나 혹은 아예 세계사의 판도를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러한 전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후추가 있습니다. 소금과 후추가 수프라든가 그다음 고기를 먹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후추를 이렇게 막 친다 보면 뭐 흩날리기도 하고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후추를 두고 이 후추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보통 신항로의 개척이라고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콜럼부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막 서쪽으로 가서 드디어 내가 인도를 발견했구나 라고 했지만 그것이 아메리카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인데요. 바로 그 인도를 찾아갔던 이유가 후추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신항로의 개척 속에서 최후의 승자, 즉 후추를 얻게 된 사람은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인데요. 이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이 포르투갈의 후원을 받아서 포르투갈 출신인데요. 아프리카, 남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까지 가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오히려 콜럼부스는 후추를 찾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포르투갈 주도로 후추를 차지하게 되고 그 후발주자였던 에스파냐와 네덜란드가 이 후추 뺏고 싶어서 막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후추 전쟁이라는 것도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좀 더 들어가서 동아시아사에서 등장하게 되는 아편 전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 저도 알아요. 아편 전쟁 이러면 당연히 인도산 아편을 팔아서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아편 전쟁이 터졌구나라고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동아시아에서의 근대는 이른바 서세동점이라고 해서 서양 제국주의 세력의 침탈에 의해서 그 모습은 개항이라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바로 영국이 청왕조를 압박해서 아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개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원인은 인도산 아편이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그 뒤에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별것 아닌 마른 나뭇잎입니다. 나뭇잎? 나뭇잎이 어때서?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비단과 함께 녹차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녹차. 자, 이 녹차를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쪽에서 정말로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양의 은을 지불하고서라도 이 녹차를 갖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국에서 파는 녹차는 제한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이를 더 갖고 싶었던 것이죠. 문제는 엄청난 양의 은이 계속해서 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영국 입장에선 배가 아팠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국에서 이 녹차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면 이 영국이 막대한 은을 주고 나서 중국으로부터 이 녹차를 가져오다가 바다를 지나오다가 적도 근처에서 정말 엄청난 이 태양열에 의해서 이 녹차가 그냥 까맣게 타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이게 영국에 와봤더니 그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이거 뭐야, 까맣게 이거 썩었네 라고 해서 이거 어떡해 라고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것을 그래도 너무 아까워서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타 먹어본 거예요. 이거 괜찮네.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블랙티, 홍차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영국은 그러자 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저들을 아예 개항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 녹차를 얻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쏟아부은 은이 얼만데 그렇게 다시 다 되찾아와야 돼 라고 하면서 인도산 아편을 청에게 팔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건 이 밀무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청나라 사람들이 아편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왕조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임칙서라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임칙서는 2만 상자나 되는 아편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영국이 잘 걸렸어. 딱 걸렸어. 그래서 아편 전쟁을 1840년부터 시작해서 결국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난징 조약을 통하여 홍콩을 가져가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사실은 별것 아닌 후추 그리고 마른 나뭇잎, 녹차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녹차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네. 진짜 최 선생님 말씀대로 네.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때문에 전쟁이 그렇죠. 벌어졌네요.
진짜. 정말 그 별것 아닌 그 마른 나뭇잎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영국 사람들이 이 녹차에 대한 사랑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급 월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거기 한 달 월급의 5%를 5%를 그 녹차 구입하는데 다 쓴 거예요. 와,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구입하고 싶으니까 당연히 결국 이런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영국이 이제 녹차를 엄청나게 구입했다는 건 결국 수입이 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중국 청나라의 수출이 늘어난 건데 그렇죠. 네. 결국 수출을 녹차를 했다는 얘기는 막대한 돈이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가 이제 화폐 단위가 기본적으로 은을 썼는데 그 중국이 수출을 통해서 19세기 초에 보통 1년에 중국으로 유입된 은의 양이요. 4,200만 양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4,200만. 네. 뭐 일단 많게는 보이는데 이게 확 와닿지는 않아요. 이거 어느 그래서 정도예요? 이거를 이제 비교를요. 네. 만약에 현재 화폐 단위로 비교하면은 좀 약간 감이 멀 수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면 지금 단위로 따지면 한 1조 원 정도 되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그 당시 중국 청나라의 1년 예산이 7천만 양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의 그 중에 60%에 육박하는 무역 흑자라는 게 현재 우리나라가 1년 예산이 한 38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60%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녹차를 수출해서 돈을 벌어들였다. 엄청난 거죠.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거네요, 지금. 근데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한 1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와, 근데 엄청나네요. 60%면 엄청난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영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좋아해서 녹차를 구입하려고 막대한 양의 은을 줘놓고 그걸 다시 빼앗아 오려고 네. 술수를 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더구나 자신들이 그걸 밀무역을 해가지고 판 거잖아요. 그랬다가 중국이 그거를 단속한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게 상당히 치사한 이유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전쟁을 두고 세계적으로 가장 더러운 전쟁이다. 이렇게 더러운 전쟁. 네, 더러운 전쟁이죠. 지저분한 전쟁. 네. 저는 후추 전쟁 얘기가 재밌더라고요. 그 후추를 찾으러 떠난 길에서 이제 의도치 않게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도 조금 구세대라서 신대륙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요즘은 네. 그럼 뭐라고 말해요? 그냥 이제 신항로의 개척과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해서 그렇죠. 왜냐면 거기가 신대륙이 아니죠. 거기 이미 인도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요즘 그렇게 씁니다. 네. 신나게. 많이 면박당하시네요. 아니, 우리 이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네, 아,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후추를 그냥 갖고 오면 되는데 이 갖고 오는 기존의 통로를 오스만 티르크라는 당시 이제 오스만 제국이라는 이 제국이 지중해를 떡하니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터키. 그렇죠. 네, 오늘날 터키 공화국.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럼 내가 다른 길로 그냥 돌아 직접 갈게라고 해서 콜럼버스가 네. 간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콜럼버스는 사실 후추를 찾지 못한 거예요. 네. 인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죽을 때까지 본인은 여긴 인도가 맞아. 그리고 서인도가 되는 거고 진짜 인도는 동인도가 되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죠. 어찌 딱 도착한 곳이 인도가 아닌 지금의 이제 그 길을 따라가지고 그 유럽인들이 많이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미국을 포함한 아메리카. 거기에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오스만 제국이 전쟁에서 이겨서 동방 진출을 막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졌더라면 콜럼버스가 원래대로 지중해 통해서 인도 통해서 그렇죠. 인도 통해서 인도로 갔을 그래서 테고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쪽으로 해서 그냥 네, 쭉 그냥 가면 쭉 되니까. 갔을 네, 테네요. 그러면 뭐 아메리카 대륙 발견도 없고. 그렇죠. 그 당시 시점에 그러겠죠. 누군가 네네. 발견했겠죠. 박봉진도 발견할 수 있어요. 발견하고 싶다. 내가 다 만나고 싶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연히든 아니면 계획을 해서 그랬던 것 간에 한번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인간들의 사회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거구나라는 거는 우리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나 사상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바뀌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생각이 바뀐다. 네,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 그렇죠. 재밌겠죠. 저는 선생님하고 좀 같이 따라가면 안 될까요?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네. 아니 근데 진짜 너무들 아름다우세요. 아니 진짜 오늘 그리스 여신인데 지금 제가 가슴이 그냥 콩당콩당. 아니 왜 이렇게 흥분하셨어요? 아니 여기 앉아보세요. 지금 느낌이 묘해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하고 함께 저번 주에 왕하시더니 기꺼이. 그러니까 그때가 좋았지. 저 선생님처럼 네. 이 그 사람들 생각을 바꾸는 거 전쟁이 거기에 좀 덧붙여서 저도 전쟁이
생각뿐만 아니라 그 사회도 바꿔놓는 거. 사회도 요걸 한번 우리 한국 사회에 적용해서 한번 네. 같이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재밌겠네요. 네. 기대되시죠? 네, 기대돼요. 자, 저희 강의 출발합니다. 아시아의 거대한 대륙, 이란 고지대를 중심으로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지방을 아우르던 대제국 페르시아, 그리고 이 페르시아 맞은편에 30여 개 도시국가로 이루어졌었던 그리스 반도국가였었죠. 이 대제국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공격합니다. 역사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바로 페르시아 전쟁. 사실 이 페르시아 전쟁은요, 동양과 서양의 격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이 페르시아 전쟁은 4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치러지게 되고요. 전쟁사에 길이 남는 3가지 전투가 치러지게 되죠. 바로 테르모필레 전투,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해전. 자, 이 긴 전투 끝에 승리를 거머쥔 것은 누구였을까요? 대제국 페르시아가 아닌 그리스였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쥔 그리스는 여러 면에서 발전을 거듭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실 그리스인들은요, 그 신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했었어요. 그래서 신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일도 모두 다 신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였었죠. 그런데 페르시아 전쟁 승리 후 자신감을 갖게 된 그들은요, 신이 아닌 인간들의 현실, 그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의 문제로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 중심에는 바로 아테네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테네는요,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막강 해군 전투력으로 승리를 이끌었었던 주인공이죠. 그래서 중심 중에서도 중심에 아테네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아테네는 이 사회의 중심지가 되고요,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지식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지식을 제공해 준 사람들이 바로 지자, 현자라고 일컬었던 소피스트들이죠. 이 소피스트들은요, 우리 인간들이 잘 사는 것, 잘 사는 삶, 이런 것에 보편적이거나 객관적이거나 절대적인 기준, 이런 건 없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들이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결과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예를 들면 부나 명예, 성공 같은 것들이 오히려 인간들에게 행복한 삶의 요건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잘 사는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식들을 아테네 시민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테네 시민들은 그 지식을 따르게 되고요. 그러다가 그 소피스트들의 관점이 결국은 윤리적인 혼란을 초래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들에게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삶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옳은 것, 선한 것, 이것의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에 대한 갈망은 있었겠죠. 이때 그들이 새롭게 찾아낸 멘토가 바로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부나 명예나 성공을 찾아서 헤매던 아테네 시민들에게 그 내면, 너희들의 정신, 너희들의 영혼을 들여다봐라. 그리고 그것에 힘을 키워라 라고 설득합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이 소크라테스를 다시 따르게 되죠. 자,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 이것이 가져온 아테네의 부흥기. 이때 그들이 찾았던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라는 두 스승들. 그런데 이들에게 또 한 번의 전쟁이 찾아옵니다.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래서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결국 페르시아 전쟁으로 엄청난 부흥을 겪었던 그들의 자신감을 급격히 하락시키게 되고 쇠락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생각이 변했는지 잠시 후에 다시 만나보실까요? 네, 이 전쟁은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군요. 아,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또 이런 어떤 사례가 적용되지 않을까요?
적용되지요. 자, 우리나라에 있었던 큰 전쟁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네, 여러분들 1592년 임진왜란 그 과정에서 나왔던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명대사입니다. 또 이 대사 기억나시나요? 3번 절하고 9번 조아리라. 정말 이 1636년 일어났던 그 병자호란, 그때 일어났던 그 삼전도의 굴욕, 인조가 그냥 쫙 무릎을 꿇고 항복을 했던 그 장면이 또 떠오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조선 사회에서는요, 두 차례 큰 전쟁, 50년 안에 이 두 차례 큰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은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특히 조선 사회를 이끌고 있었던 그 양반층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의 어떤 변화, 생각의 변화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지폐가 보입니다. 네, 5,000원권, 네, 2,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황, 네, 또 1,000원권이 딱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전쟁 이전에 양반들, 바로 성리학자들의 모습입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고고한 그런 선비의 모습들. 네, 이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조선시대 이끌고 있었던 양반은요,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이 사진 나온 보니까 지금 그림을 보니까 뭐 거의 90도가 아니라 지금 120도로 지금 조아리면서 지금 양반 나타나니까 딱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존경을 받았던 양반들, 전쟁 이전엔 말이죠. 이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 전쟁에서 큰 변화의 어떤 원동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도망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양반 지배층이었습니다. 오랑캐와는 절대 상종할 수 없다! 라고 외쳤던 그들. 그런데 그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양반 지배층입니다. 뭐야 이거. 아니 정말 부모처럼 자신들을 아끼고 보살펴 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래서 신분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양반들이 이 백성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도망가고 항복했던 그 모습을 바라본 백성들은 전쟁 이후에 어떻게 양반들을 바라봤을까요? 전쟁은 과연 기층 민중들이 바라보는 양반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놨을까요? 자, 먼저 조선 후기, 즉 전쟁 이후에 유행했던 봉산 탈춤이 있거든요. 그 봉산 탈춤에서 이 기층 민중들이 말이죠, 양반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귀 기울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평족 땅을 다 지내시고 삼정승육 판서를 다 지내시고 이제 그 최로 재산으로 계신 이런 양반인 줄 아시지들 말이요. 이제 그 계잘량이라고 하는 그 양자에 세다리 조간이라고 하는 양자를 쓰는 이런 양반이 나오신다, 이런 말이요. 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 계잘량의 양, 개다리 소반의 반. 그 앞에 여러분 뭐가 지금 반복해 들어가고 있죠? 개, 멍멍, 개. 네.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여러분들? 우습게 보는 거죠. 뭐야 양반들, 계잘량의 양자에 개다리 소반의 반자, 그새 양반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바로 이 전쟁은요,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양반들의 모습, 민낯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 양반들을 바라보는 시선은요, 이렇게 싸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여기서 그친 게 아니죠. 바로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 네, 양반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너도 나도 양반이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하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평등사회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 씨앗을 제공한 것, 바로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전쟁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한 그 그리스 여신 중에 아프로디테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네. 아니 제가 워낙 겸손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좀 받아들여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괜히 했네요. 네, 인생 자신감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 강생 선생님 그 마지막 그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요, 계속 궁금해지는 게 있는 게, 그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아테네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 신 중심적으로 세계를 이해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헤라 나왔었잖아요. 헤라 남편이 누구죠? 신 중에 신? 제우스. 제우스. 근데 이 제우스가 엄청난 바람둥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정불화가 당연히 일어나겠죠. 이 부부 사이에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아, 내가 그 여자랑 그냥 커피 한잔 한 거라니까! 이러고 소리를 질러요. 신들도 싸우네요. 싸우는 거죠. 그러면 천둥번개가 팍팍 친다. 천둥번개가 치면 사람들은 아, 제우스하고 헤라하고 또 싸운다. 부부싸움 하는 거구나. 네, 이게 신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많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의 삶, 인간들의 현실, 인간들의 사회 여기에 관심을 두고 끊임없이 지식을 탐구하다가 그러다가 아까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잖아요. 그때 다시 신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신의 뜻을 거역했구나. 그래서 이 전염병 우리한테 내리시는구나. 아, 신의 뜻을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 중심으로 돌아간 아테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건데요? 네, 그래서 그때 아테네 사람들이 신성 모독죄를 더 강력하게 처벌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희생되게 된 게 누굴까요? 그리스 철학하면 떠오르는 거두. 소크라테스. 네.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자기 연설을 하고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500명 중에 380여 명이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언다. 네,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네. 소크라테스의 제자 뭐 플라톤도 그렇고 그 당시에 엄청난 그 수많은 제자들이 추앙하던 제자들이 엄청나게 한순간에 죽음으로 몰려진 스승님 때문에 충격에 빠졌겠지만 또 반면에 보면 이게 역사적으로도 참 이게 참 인생이 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어쩌면 참 와닿네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흐름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고 그 생각을 바꾸는 그 끝자락에 소크라테스 죽음이 있다. 그러면서 그 인생 무상을 느끼고 있다. 조선 사회도 한번 돌아와 볼까요? 조선 사회 지금 그랬듯이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들이 인생 무상을 느꼈듯이 아까 저도 강했어요. 저도 좀 알아주세요. 저도 열심히 강했는데. 들었어요. 여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 조선시대 그 양반들, 조선 후기로 오면서 전쟁 이후에 그 양반들도 이런 인생 무상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당시에 그 백성들이 뭐 양반이라면 뭐 눈도 못 마주치고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림 보니까 막 풍자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네. 걸 보니까 인생 그 아까 무상이죠. 그 말뚝인가요? 그게 말뚝이. 아마 양반집 하인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근데 그 네. 말뚝이가 그 양반이란 반자를 개다리 소반, 그 조그만 상 말하는 거 맞죠? 거기에 빗대는 걸 보니까 참 그게 그 아주 좀 친절하면서도 그 당시 양반의 지위가 지금 예전에 그렇지만 지금도 아주 체면을 강조하는데 그 양반들의 체면 지위가 얼마나 좀 떨어졌나 또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요, 그때 그 당시에 양반 제도가 무너진 게 양반들이 전쟁 당시에 백성들을 두고 떠났기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한 이유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어떤 특정한 사회에서 소수의 지배층이 다수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죠. 지배층 자체를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누구나 다 지배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이라는 양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조선 인구의 3분의 1이 무려 죽었으니까요. 살아남은 사람도 전염병이 돌고 농토는 황폐화되고 먹거리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국가인데 국가도 국가 근거가 이제 텅텅 비어버린 거죠. 그러자 국가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좀 돈 있는 사람들, 평민이죠. 예전에 쌍놈 했는데 돈 갖고 와라. 양반직 줄게 이런 거죠. 그러자 이게 기회다라고 여긴 거죠. 양반직 사야지. 예, 그러면서 바로 이 양반 제도가 흔들리게 된 거죠. 너도 나도 양반이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양반 전쟁 이후에 가져왔던 어떤 그 사회적 혼란 이런 것들이 양반 체제를 무너뜨리면서 종국적으로는 신분 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그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하나의 전쟁이 하나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다. 맞아요. 그게 참 이 전쟁이 갖고 올 수 있는 참 엄청난 비극인데요. 좀 약간 화제를 좀 돌려가지고 저는 좀 어릴 때 좀 엉뚱한 상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했던 게 이런 거예요. 뭐 내가 그 어릴 때 막 위인전 읽고 이러면서 뭐 세종대왕을 보고 내가 조선시대 왕으로 태어난다면 뭐 그럼 저랑 싸웠던 친구 뭐 하옥시키고 막 문씨 안 되는 그런 상상을 많이 했는데 그 반대로 하면 우리가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요. 딱 한 번만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힘을 갖게 됩니다.
절대 반지를 갖게 돼서 절대 반지. 만약에 전쟁을 한 번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 그렇다면 한번 저기 최태성 선생님께서는 네. 딱 한 번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절대 반지를 얻게 된다.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전쟁을 막고 싶으세요? 절대 반지요. 어디를 막지? 병자호란을 막아다오. 병자호란이요? 병자호란. 왜냐면 사실 이 병자호란이요 참 이게 보면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사실 그 지배층들의 어떤 그 이념 때문에 사실 벌어진 거 안 해도 되는 전쟁일 수 있는데 그 이념 때문에 이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건 충분히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또 하나 이 병자호란 10년 전에 이미 정묘호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충분히 10년 동안 막을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놓친 거예요. 그렇네. 그럼 저기 한번 이제 여자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절대 반지 주셔야죠. 네, 아까 또 2대 여신 중에 한 분 여쭤봤으니까 나머지 2대 여신 중에 한 분, EBS 박봉 선생님은 저희 절대 반지 해주세요. 네. 뭐 있지? 절대 반지요. 사랑과 전쟁. 요즘 많이 힘드세요? 네. 추석 연휴에 이 싸움을 하신 모든 부부들의 이 싸움, 전쟁을 포함해서요? 저는 행복해요. 그런 전쟁을 모두 멈추면 어떨까. 말끝이 약간 떨리시는데요. 네. 네, 아마 그 전쟁은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뀌나요?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다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또 전쟁하면은 1, 2차 세계대전. 그렇죠. 가장 가슴 아픈 전쟁이죠. 그렇죠. 또 생각해보면 뭐 그 생체 실험이나 위안부 문제까지 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참 너무 가슴 아픈 전쟁이죠. 그렇죠. 네.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방금 1차, 2차 대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은 막을 수도 있었다. 2차 대전. 네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주제가 그건데요. 그래서 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뭐 전쟁의 경제학. 네. 그래서 캡틴. 굉장히 캡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같이 화면을 만나볼 텐데 좀 진지한 모드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차 세계대전. 사상자만 3천만 명에 이를 정도의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자, 전후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맺어진 베르사유 조약에서 승전국들은 독일에게 가혹한 요구를 하는데요. 독일은 향후 66년간 배상금의 분할 납부, 막대한 금액이었고요. 그 다음에 영토의 일부 상실 등 폐허가 된 패전국 독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에는 좀 가혹한 조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경제학자 케인즈 아마 누구나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때 경제학자 케인즈는 영국의 재무성 대표로 베르사유 조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케인즈는 영국과 프랑스 등 승전국에 대해서 과도한 배상금 요구와 독일에 대한 응징을 맹비난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과도한 배상금 요구와 독일에 대한 응징이 나중에는 유럽 전역에 또 다른 비극과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권고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 이웃이 불행해지면 당신도 불행해질 것이다. 자, 이미 100년 전에 예언됐던 케인즈의 예언은 과연 실현됐을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독일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죠. 막대한 배상금 요구에 직면한 독일은 결국 화폐 발행을 남발하게 됩니다. 화폐를 막 찍어내다 보니까 실제 불과 2년 만에 독일의 물가가 3억 배로 상승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3억 배 과연 가슴에 와 닿으시나요? 결국 화폐는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죠. 휴지 조각에 불과해진 화폐, 완전 붕괴된 경제 시스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독일 국민들은 결국 독재자의 선동에 현혹되게 되죠.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 그가 출연하는 겁니다. 자, 아돌프 히틀러는요,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저주를 퍼부으면서 나치당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 집권하게 되고요. 군비를 증강하여 실제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1차 대전이 불과 종료된 지 20년도 안 된 상황에서 전 세계는 다시 2차 대전이라는 전쟁의 포화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100년 전 1919년에 케인즈가 예측했던 상황, 내 이웃이 불행해지면 당신도 불행해질 것이다. 자, 이렇게 바꿔서 말해볼 수도 있겠죠. 내 이웃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질 것이다. 자, 케인즈는 옳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시계바늘을 다시 현재로 되돌려 볼까요? 지금 2015년 다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그리스.
자, 과도한 부채로 인해서 채권국들의 긴축 정책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 극심한 임금 삭감, 그리고 복지 축소, 그리고 청년 실업률이 50%에 달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던 그리스는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원점에서 새 출발해보고 싶다. 이런 모든 부채를 탕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국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강경한 태도로 이 긴축 정책, 긴축 요구를 향후 5년간 더 지속하겠다라며 긴축 정책을 강력히 그리스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이런 혹독한 조건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그리스 국민들은 저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미 100년 전 케인즈가 울부짖으면서 절규했던 외침, 내 이웃이 불행해지면 당신도 불행해질 것이다. 지금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리스 사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으로 새겨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와, 내 이웃이 불행해지면 당신도 불행해진다. 내 이웃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진다. 이 문구, 이게 좀 이렇게 막 소름이 끼치고 네. 이렇게 딱 와닿는 느낌이 있는데요. 간단한 것 같기도 한데 좀 어려운 그 실천이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네, 그 더더군다나 실천이 어려운 게 인간들의 욕망이라는 거는요. 예, 그렇죠. 우리 다 같이 평화롭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 이념을 실현하기에는 너무 욕망이 강한 너무 것 같아요. 크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사실 20세기가 가장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가장 인간에 대한 뭐 존엄성 같은 것들이 가장 이렇게 나오고 있던 그 시기에 1차도 부족해서 2차까지 나왔으니까요. 네. 정말 참혹했던 전쟁이 2번 있었던 거잖아요. 네. 참 그래서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이렇게 아까 우리 저 경제 캡틴 문병현 선생님이 그 네. 진지한 5분 강의 들으면서 너무 든든해요.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니 근데 솔직히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네.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그렇게 힘든 그 아픔을 많이 당했던 네네. 그 입장에서 너무 지금 그리스한테 너무 강경하게 나오는 그 모습은 동병상련의 어떤 그 모습을 잃은 건 아닌가. 그러니까 좀 약간 아이러니한 네, 그러니까요. 측면이 네. 있는데 실제로 이제 독일이요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되어 있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통일이 됐습니다. 근데 경제력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서독에서 동독을 메꿔줬거든요. 그러면서 통일하는 과정 중에서 거의 근 20년 동안 서독 주민들이 좀 약간 좀 허탈감, 박탈감이 많았어요. 왜 우리의 세금으로 통일이 됐지만 동독을 도와줘야 되냐. 그래서 이제 한 20년이 지나서 2010년대 넘어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독일이 다시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그리스를 도와줘야 된다니까 약간 그 예전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물론 그 1차, 2차 대전 때 엄청난 고통도 있었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 어떤 힘들었던 부담들 거기다가 또 하나는 그리스의 위기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남부 유럽 국가들 있죠. 그래서 뭐 스페인, 그다음에 뭐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까지 이 국가들이 모두 지금 다 도미노처럼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비단 그리스만을 도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연쇄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으니까 이쯤에서 발을 빼자. 이런 좀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야박하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러고 보면 이 유럽이 요즘 세계 이슈의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이 무관하지 않거든요. 다들 누군지 아시죠? 네네. 네네. 이게 그 3살 그 아일란 크루디 아실 거예요. 그 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또 저도 이제 딸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나이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참 가슴이 그냥 먹먹해지고요. 그리고 또 아내랑 같이 보다가 이제 그 딸 키우는 부모들 감정이 마음이 다 똑같을 텐데 지금도 약간 그런데 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참 많이 나서 참 이게 가슴이 아프다는 표현만으로는 참 너무너무 부족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죠. 정말 그 뭐 시리아 전쟁, 뭐 시리아 내전 사실은 좀 너무 먼 나라 얘기처럼 이렇게 들렸는데 정말 끔찍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이 사진 통해 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리아 내전이 뭐 종교 분쟁이다라고 뭐 간단하게 해석해 버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뭐 독재 권력도 있고 시리아 내부에 또 그런 독재 정부를 지원하는 나라들도 있고 그러면서 국제적인 양상도 띠게 되고요. 그래서 정부군과 반정부군 거기에 이제 IS까지 더해지면서 난리다. 네. 근데 이제 방금 이 사진처럼 과연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바로 이 시리아 내전을 중심으로 한 이 전쟁.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8월 27일 오스트리아에서 발견된 냉동 트럭 안에는 시리아 난민 71명의 시체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찌는 듯한 더위에 트럭 안에서 질식사한 것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시리아는 1971년부터 장기 독재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011년 반정부 시위 이후에 시리아 정부는 시리아 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니파 중심의 반정부 세력을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군과 반정부군의 내전이 5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2014년 전 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던 IS,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가 시리아 북부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리아는 정부군과 반정부군, IS, 이 3자가 대치하면서 이 내전이 더욱더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이 시리아에서 국민들은 더 이상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게 되자 나라를 떠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전 이전에 시리아 인구가 약 2,300만 명, 그중에서 절반 이상인 1,160만 명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을 찾아가는 난민이 되었다라는 집계가 있습니다. 이들은 시리아 곳곳을 떠돌거나 이들 중에서 약 400만 명 정도는 이미 국경을 넘어서 인근에 있는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와 같은 국가로 떠났습니다. 시리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근 리비아나 나이지리아 역시 종교나 또는 내전 때문에 수많은 난민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이 유럽연합으로 유입된 난민이 약 62만 명 정도. 그런데 2015년에는 독일 한 곳으로만 유입된 난민이 무려 8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난민이 약 5천만 명 정도. 이 중에서 질병이나 굶주림으로 사망한 이 난민의 80%가 여성이고 어린이고 노인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인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전쟁터에서는 전쟁을 결정한 최고 결정권자는 없습니다. 전쟁터엔 명분도 모르는 병사들만 있는 거죠. 전쟁의 명분은 늘 거창합니다. 신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평화를 위해, 자유를 위해 라고 말하지만 이 총알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 과연 몇 명의 병사가 이러한 생각을 품고 전쟁에 임할까요? 이 병사들은 정말 하루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어서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났으면 하고 바랄 겁니다. 시리아 난민들 역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싶은 소박한 꿈을 꿀지도 모릅니다. 전쟁만 멈춰주세요. 그게 다예요. 인간 존엄성 또는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보다는 이권, 자신들만의 종교, 권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어른들 때문에 이 아이들은 너무 일찍 철이 들어야 했고요.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타국에서 서러움과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쟁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바라는 사람도 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전쟁터에서 총구를 겨누고 있는 군인들도 그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당연하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병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휴전이 이루어진 사례가 역사상 이게 거의 전무후무하다 그러는데 한 차례 있었는데요. 그 1차 세계대전이 이제 여름에 일어났잖아요. 여름에 일어났는데 그 누구도 이 전쟁이 겨울까지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굉장히 지리하게 이어지면서 1914년 이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네, 크리스마스 이브. 그래서 그때 당시에 1차 세계대전에서 유명한 것이 참호전이거든요. 예, 이걸 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장시간 이제 대치를 하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그래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100m도 안 되는 거리를 두고 참호에서 그 추운 겨울에 대치를 하고 있는데 저쪽 독일군 쪽에서 크리스마스 캐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떡해. 그랬더니 이 영국군 쪽에서 이제 박수를 쳤죠. 그리고 영국군이 또 하나를 더 부르고 그러자 독일군에서 한 명이 걸어서 가운데로 나오는 거죠. 네, 그죠. 영화 같은 장면이에요. 영화로도 됐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저 이게 막 머릿속에 그려지는. 네, 그리고 약간 이제 전율이 자. 그러니까요. 네, 제가 표현 원체 잘해요. 감독이 약간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독일군에서 이렇게 가운데로 걸어 나오자 영국군에서도 걸어 나와서 가운데서 서로의 사진을 교환하고 내 아이다, 내 아내다,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거기 가운데서 이제 축구 경기도 하고 그 다음 날이 되고 한 3일 정도 휴전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위에 상부에서 알게 되고 바로 당장 그 휴전을 멈춰라 하자마자 다시 이제 싸웠다는 거예요. 진짜 이 전쟁이 서로가 미워서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네. 참. 네. 그러니까요. 아, 가슴이 막. 왜 해? 그러니까 누구를 전쟁 왜 위해서 해, 하는 진짜? 거야? 어쨌든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정말 전쟁을 하자라는 사람과 실제 총을 들고 가는 사람들 그 둘이 정말로 그렇게 찬성을 하고 그래서 나갔느냐. 그렇죠. 정말 그 정책 결정자들이 정말 그 국민들의 뜻을 따라서 정말 전쟁을 시작하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총 들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쟁터에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우리가 한 번쯤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들을 쭉 들으니까 이 말이 생각나요. 부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죽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네. 또 가슴이 또 아파지네, 네. 또.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 이 사람이 극작가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희곡에 나오는 말인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하고 아주 잘 떨어지는 것 같죠.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더 이상 이렇게 전쟁으로 이제 젊은 사람, 뭐 어린 생명이 이제 이렇게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네, 정말 적극 저도 동감하는데요. 사실 우리 상황도 보면 지금 남과 북의 어떤 대치 상황 속에서 정말 나라를 지키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정말 생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게 전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뭐 진짜 전쟁은 어떠한 경우도 합리화돼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쟁의 참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 전쟁과 관련된 여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좀 다양한 관점으로 한번 들어봤는데요. 정말 이 전쟁은요, 어떠한 경우도 합리화될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전쟁이 주는 그 참상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니 전쟁 없는 사회, 전쟁 없는 세계를 꿈꾸면서 융합형 지식탐험 링크는 여기서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우리 전쟁 이야기 했으니까요. 한번 우리 선생님들께서 제가 전쟁하면 큰 액션으로 스탑 한번 외쳐주시죠. 좋습니다. 큰 액션이셔야 돼요. 네. 전쟁 스탑!